대덕 연구단지의 등장. 많은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을 특정한 곳에 모아 여러 연구 주체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연구 집적단지를 세웁니다. 이는 성격에 따라 연구단지, 과학단지, 연구학원도시, 과학도시, 테크노폴리스, 하이테크파크, 혁신클러스터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의 스쿠바 연구학원도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만의 신주과학산업단지 등 많은 나라들이 그 같은 연구 집적단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과학기술활동의 심장부이자 메카로 불리는 대덕연구단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73년 과학기술처는 제2연구단지의 건설을 제안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연구단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 홍릉의 서울연구개발단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연구단지를 염두에 두고 연구소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서 단지의 확장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는 새로운 연구단지 건설을 모색했고 그 위치로 대덕이 결정되었습니다. 대덕연구학원도시로 명명된 이곳은 두뇌 도시이며 과학공원 도시로서 연구와 학문을 생활화하는 도시로 설명되었습니다. 건설 방향은 연구소를 핵으로 하는 도시를 형성하고 대전과 상호 보완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갖추며 농지와 기타 생산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현 주민을 보호하며 기존 취락을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974년부터 1981년의 8년 동안이며 면적은 810만 평, 인구는 5만 명으로 계획했습니다. 1974년 3월부터는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대덕 연구학원 도시를 실제로 건설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석유 파동의 여파로 경제 불황이 닥쳐오면서 대덕 연구학원 도시 건설에 원래 계획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1976년 대덕 연구학원 도시 건설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 대덕 전문 연구단지 건설 계획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의해 단지 내 도심지 건설 계획이 유보되었고 전반적인 단지 조성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며 연구단지 건설에 대한 업무가 과학기술처 산하의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청와대 산하의 중화공업추진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연구단지 건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경제 환경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단지 건설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대덕 연구단지 같은 대규모 시설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계와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78년 한국표준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소 입주가 이어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 여러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대덕연구단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1979년 쌍용종합연구소가 처음이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1978년 4년제 종합대학인 충남대학교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4년 한국과학기술대학이 설립되었고 1990년 한국과학기술원이 서울에서 옮겨왔습니다. 이때 한국과학기술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과 통합되어 학부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대학원으로 출발했던 한국과학기술원은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갖춘 과학기술 특화대학이 되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세계적인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덕연구단지는 자족적 연구도시라는 당초의 계획 대신 대전시의 부도심 생활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종래의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덕연구단지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대표하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선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66년 서울에 설립된 키스트가 첫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정부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했지만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즉,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는 국립연구기관이 지녔던 인사와 회계에서 관료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독특한 형태입니다. 1970년대 들어 키스테 체제를 적용해서 여러 산업 분야별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덕연구단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연구 성과들이 이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보통 에트리라고 부릅니다. 에트리가 개발한 전전자교환기 TDX로 인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전자교환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은 외국 업체로부터 단순 생산 기술만을 이전받아 낙후된 모델의 교환기를 생산해서 전화의 적체가 매우 심했습니다. 하지만 TDX 개발로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TDX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1989년부터 해외에 교환기를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에트리와 국내 반도체 3개 기업 및 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개발해낸 4메가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개발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한 이동통신 기술인 CDMA 기술도 전자통신연구소가 거둔 대표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최근 한국은 무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2009년 UAE 원전 수주에 이어 상업용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에 발판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980년대부터 착수하여 개발해낸 한국 표준형 원자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내 최초 환경 친화적 산소계 표백제를 개발한 한국화학연구원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특화대학인 카이스트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수한 과학 두뇌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정부가 세웠지만 여느 국립대학과 달리 법인으로 설립되어 새롭고 창의적인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대전이 과학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단지와 대전의 사회경제. 대덕연구단지 건설이 1974년부터 시작되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연구기관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때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연구단지의 성격이 대전을 비롯한 사회적 기대와 딱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국가적인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전 경제에 대한 기여가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대덕연구단지의 개발이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에 따라 대덕연구단지는 대전 경제의 기존 산업구조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덕연구단지는 대덕연구학원도시라는 당초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기술보다는 기초연구와 고도의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생산시설은 대덕연구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고급 인력을 정착시킬 만한 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준공이 계속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덕연구단지는 기초연구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활동은 부진했으며 지역 대학과의 교류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덕연구단지가 대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된 섬처럼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들어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하려는 여러 구상이 제시됩니다. 과학기술처의 위탁을 받아 1984년 수행된 연구에서 대덕연구단지와 생산시설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지요. 대덕연구단지 주변에 첨단 기술의 바탕을 둔 소규모 신기업 단지를 조성하여 연구 개발의 성과를 현지에서 기업화하는 기술 창업인을 육성 지원하자는 구상이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제안이 당장에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대덕연구단지의 성격 전환의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1980년대를 거치며 대전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은 사통팔달의 교통도시입니다. 철도와 함께 발전하여 물류 유통도시로 각광을 받았으나 경부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어 그 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가 빠르게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는 소위 마이카 시대로 진입하면서 물류비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 진주고속도로와 대전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전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대전시는 교통 후 요지에 농수산물 시장을 건설하여 오정 농수산시장, 노은 농수산시장을 개장한 데 이어 대전 종합유통단지를 건설함으로써 물류 유통도시로서 전국적인 비교 우위를 갖추게 됩니다. 또 1970년대부터 건설이 시작된 산업단지는 1990년대 들어 대전 3사공단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991년부터 대덕 테크노밸리가 건설되면서 기술의 바탕을 둔 산업의 발전이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들어선 산업시설들이 점차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를 모색하면서 대전은 혁신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하나씩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과학문화공간 국립중앙과학관. 여러분은 과학관에 가본 적 있나요? 과학관은 대중이 과학기술의 다양한 성과들을 한자리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으로도 불립니다. 대전에 자리 잡은 국립중앙과학관은 한국의 과학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과학도시 대전에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가 촬영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속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자리 잡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과학관이 고려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이곳에 과학관이 들어서게 되었고 과학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설립된 과학관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 서울 남산자락에 세워진 은사기념과학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국립과학박물관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과학관이 된 이 기관은 한국전쟁으로 건물과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1960년대 초반까지 사실상 간판만 남게 됩니다. 이후 재건 계획이 세워져 1962년 서울 창경궁 옆에 국립과학관이 재개관합니다. 이 기관은 1970년대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의 중심 기관의 하나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그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들어 새로운 형태의 과학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덕에 종합과학관을 세우기로 합니다. 국립중앙을 달고 있는 대부분 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대전에 국립중앙과학관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과학기술 활동은 대덕연구단지가 중심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중과 만나는 전당인 과학관이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대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1990년 국립중앙과학관이 5년 동안의 공사 끝에 개관되었으며 서울에 있던 기존 국립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 부설 서울과학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국립중앙과학관은 이전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넓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어서 불과 개관 1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과학기술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 전시관은 자연과 인간과 과학과의 조화라는 전시 주제에 따라 우주에서 인간까지, 자연사, 과학기술사, 자연의 이해 및 자연의 이용 등 5개 분야 302주제에 걸쳐 약 5,700점의 전시품이 각기 독특한 의미와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은 공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사, 자연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연구, 전시가 가능한 종합과학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지리적 위치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닌 강점이자 기회였습니다. 실제 1990년 개관 이래 첨단 과학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성과 홍보관 운영, 공동특별전, 과학탐방, 과학강연, 과학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의 공간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관입니다. 이곳은 한국과학기술사, 기초과학, 화학, 생활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특히 2층은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했던 각종 기술적 성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요? 국립중앙과학관 입구에는 대덕연구단지 완공을 기념해 대덕연구단지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인 메비우스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흰 띠는 미래과학의 요람인 대덕연구단지를 상징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기관들은 대부분 과학기술 연구를 주 기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중과의 접점이 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대덕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중에게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사를 수렴하는 과학문화의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연구자를 위한 공간인 대덕연구단지에서 일반 시민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교역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국립중앙과학관의 존재로 대덕연구단지는 연구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간을 지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립된 섬이라고 비판을 받던 대덕연구단지가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한편 국립중앙과학관도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